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제5공화국은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비능률, 모순, 비리를 척결하는 동시에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민주,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장래는 밝게 빛날 것이다. 5공화국은 아시다시피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가 내란을 통해 정권을 찬탈하고 광주 민중항쟁을 유혈 진압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던 정권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귀절은 그 5공화국 시절 국정, 국사교과서의 현대사 부분 마지막 단락입니다. 교과서 국정화란 이런 겁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빅맥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와퍼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밥이 박스에 담겨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근사하게 당신의 식사 시간을 채워줍니다. 먹방, 하종우도 차기작의 추가씬을 요청했다던 바비박스. 학동역 1번 출구 KFC 그 윗집 바비박. 패스트푸드 하면 우리가 햄버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죠. 네. 그런데 이제는 밥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포장이 햄버거 포장 같아요, 진짜. 더 저는 멋있다고 봅니다. 세련됐어요. 되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박스 안에 있는 밥을 숟가락으로 벤치에 앉아서 퍼먹으면 굉장히 그 모양이 네. 잘 살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가에서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요, 전국 곳곳에 있는 그 바비박스 매장에 방문하셔서 9,000원 이상 사시면 이 바비박스 페이스 버러. 페이스 보틀입니다.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나는 페이스 벌을 왜 세워놔 했지. 그러니까요. 발음 정확하게 해. 예. 네. 그리고 뭐 방문 후기 또 SNS에 올리면 아이패드, 디카 많은 상품들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맛을 보시면 점심 한 끼 아주 충분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비박.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65년 만에 만난 신혼부부, 그들은 단 6개월 같이 살고 헤어졌다 그러죠. 헤어질 당시에 신부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는 이제 자라서 65세가 됐습니다. 언제 만나게 될지 몰라서 신부는 66년간 수절을 해왔다고 하더군요. 신부의 흰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역시 백발 신랑의 눈물 가득한 얼굴 사진, 오늘 아침 신문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뭉클했습니다. 뉴스브리핑 받으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 이틀째 행사였죠?
그렇습니다. 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첫날인 어제 단체 상봉과 환영 만찬 행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된 가운데 오늘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단이 이틀째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남측의 389명, 북측의 141명의 이산가족들은 금강산에서 개별 상봉과 공동 중식, 단체 상봉 등 3차례에 걸쳐 2시간씩 모두 6시간을 만났습니다. 1차 상봉 마지막 날인 내일은 금강산 면회소에서 2시간 동안 작별 상봉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짧은 만남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헌재가 국가모독죄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군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유신 시절 제정됐던 국가모독죄를 규정한 옛 형법 조항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해서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언론이 통제되던 상황과 민주화 이후 조항이 삭제된 정황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 등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과거 국가모독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모독죄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국가와 국가기관을 모욕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신 시절인 1975년 당시에는 형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뒤 민주화 직후인 1988년에 여야 합의로 폐지됐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여야 1, 2당 대표와 원내대표 4사람 그리고 대통령 해서 5사람이 만나기로 한 청와대 회동 약속은 했는데 신경전이 계속 이어진다고요? 예. 어제 양당 원내대표를 회동에 배석시키느냐 마느냐를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를 벌인 것도 사실은 법안 처리와 역사교과서 문제라는 두 의제를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한 것으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동개혁과 한중 FTA, 예산안 처리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역사교과서 문제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에 집중을 하자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여당의 견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문 대표는 앞서 아침 회의에서 국민의 요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하는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내일 회동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밖에도 청와대가 내세우려고 하는 방미 성과를 평가절하하고 노동개혁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처럼 개혁적인 지도자는 앞으로 만나기 힘들 것이다. 대단한 박비 어천가 한 소절을 불렀네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개혁적인 지도자는 앞으로 만나기 힘들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군수 재선거가 열리는 경남 고성군을 방문한 김 대표는 최평호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4대 개혁 성공을 위해서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데 야당이 협조를 안 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이 개혁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잘 좀 도와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제도와 관련해서는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고성 주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하겠다며 국민공천제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내년도 예산 한 200억을 특위에서는 신청했는데 3분의 2를 뚝 잘라내버리고 한 60억 원 정도만 주겠다고요? 맞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정부 심사 과정에서 특조위가 요청한 안보다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조위는 내년 1년 전체를 기준으로 사업비 예산을 신청했지만은 정부는 활동기한이 내년 6월 말까지인 점을 감안해서 6개월분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은 특조위는 내년 예산으로 198억 7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안은 31% 수준인 61억 7천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예산안 심사를 위한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진상규명 활동은 물론이고 수습자를 찾는 발걸음이 너무 더뎌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정부 예산 지원 부족으로 특조위 조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조위 활동을 위한 인적, 물적 토대가 마련된 지 2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전체 활동 기간의 절반이 지났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서 활동 기한을 충분히 보장해달라면서 활동 기한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6개월 정도만 앞으로 활동 시한이 남았으니까 그 정도 필요한 돈만 주겠다 우려했던 특위의 활동 시한 및 종료 시점을 두고 또 한 번 충돌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일본 자위대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이거 뭔 소리입니까? 네, 국방부가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지역 진입 시에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문제를 제기했지만은 일본 측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어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에게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나카타니 방위상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을 폭넓게 보면은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북한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때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 지역에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해서 회담에서 드러난 이견은 감추고 협력하겠다는 부분만 짜깁기한 브리핑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초중등학교 입학을 한 2년 정도 앞당기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청년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정부에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정은 정책위의장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낮아지고 현행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제로 된 학제도 개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청년들의 취업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만원과 저출산의 주 원인으로 보고 소모적인 스펙 쌓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 전공 구조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대단한 쾌거이자 낭보입니다. 문화계 쪽 얘기인데요.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처음으로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 차지했군요. 조성진 군이라고요? 맞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성진은 특별상인 폴로네이즈 최우수 연주상도 함께 수상을 했습니다. 쇼팽 콩쿠르에서 한국인 연주자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성진은 11살이던 2005년 금호 영재 콘서트를 통해 데뷔한 이후에 2008년에 국제청소년 쇼팽 콩쿠르 최연소 우승, 2009년 하마마스 국제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는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쇼팽을 기리기 위해서 1927년에 창설된 대회로 5년에 한 번씩 열리고 차이콥스키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 훨씬 많이 아시겠지만 저도 어디서 얻어들은 귀 동량으로는 5년에 한 번씩 열린다는 점에서 그 희귀성과 이 상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세계 3대 콩쿠르 중에서도 특히 맨 앞선에 놓는 분들이 많던데 대단한 일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인 이 병장의 교도소 내 범죄 행위, 며칠 전 이 시간에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국군 교도소가 이것을 알고도 외면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만행을 내버려두고 있었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병장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교도소 수용자가 기존에 알려진 3명 외에 추가로 2명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센터는 교도소 내 이병장과 함께 있었던 병사들을 대상으로 이병장의 모욕과 성추행 등이 계속됐다라는 진술을 확보했고 교도소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방조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센터는 국군교도소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인권 침해 실태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상임위의 교도소 방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의당이 오늘 창당 3돌 맞았죠? 네, 정의당이 오늘 창당 3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원내 교섭단체로 도약하자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창당 3주년 기념식 인사말에서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할 것이라며 진보 정치는 압력단체라는 시대를 끝내고 교섭단체, 유력 정당의 시대를 과감히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 세력 간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론 낼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거액의 해외 원정 도박 벌인 기업체 대표들 얼마 전에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그랬더니 재판에 넘겨졌군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상습 도박 혐의로 화장품 업체인 네이처 리퍼블릭 정모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폐기물 처리 업체인 S사 임모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폭력 조직원들이 마카오 등 카지노에 마련한 이른바 정킷방으로 불리는 VIP 룸을 이용하면서 100억 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 등을 드나들며 45억 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와 함께 회사 돈 4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대표 등에게 해외 원정 도박을 알선한 폭력 조직원과 브로커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기업인들의 도박 혐의를 포착하고 이번 주 안에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네이처 리퍼블릭이면 젊은 여성분들, 나이 좀 드신 분들도 비슷하겠습니다만 많이 이용하는 그런 화장품 업체죠. 그런 데서 돈 벌어가지고 도박판에서 무려 100억 원대 통이 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여성분들이 이 사람 도박하느라고 판돈을 조금씩 도와준 꼴이 된 건 아닌가 싶고요. 신체 특정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법원 판결문이죠? 예. 서울고등법원은 7살 여자 어린이의 항문 주위를 한 차례 찔러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동이 성욕의 만족을 얻을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해도 피해자 처지에서 보면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이고 신체 부위 가운데 특히 항문 주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법이 규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화원으로 일을 하던 이 씨는 지난해 10월 여자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던 A모 양의 항문 주위를 한 차례 찌르고 A양이 놀라 돌아서자 다시 배를 한 차례 찔렀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씨가 엉덩이를 찌른 방법 등을 볼 때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를 내리긴 했습니다만 초범 이런 것들을 아마 고려했을 거고요. 징역 2년 6개월, 1심은 무죄, 상당한 양형 차이가 납니다. 유무죄가 갈린 건 물론이고요. 7살 어린아이, 판경미화원. 네, 조금 법조계 안팎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타인의 그 나이를 떠나서 타인의 신체적 자유, 그리고 성적 수치심 여부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다룰수록 사회가 좀 발전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판결인 듯합니다.
네, 날씨 소식 알아보죠. 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동풍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6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지금까지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고민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4시 53분 막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 들으셨습니다만 신체 특정 부위를 이렇게 찌르는 행위,
뉴스니까 이렇게 문장을 복잡하게 해서 읽어드렸는데 뭔지 대강은 아실 겁니다. 또래 아이들끼리는 마치 장난삼아 별 죄의식 없이 하기도 하는 무슨 놀이의 일종으로 여기는 아이들도 의외로 많은데요. 법원 출입기자들에게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안 그래도 이 판결 얘기를 듣고 1, 2심 간에 유무죄가 갈리는 거였고 징역 실형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게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좀 물어봤더니 논란의 소지는 좀 있다. 또래 아이들끼리 그럼 학교에서 장난하는 이런 것들도 다 그럼 처벌 대상인가? 그런데 지금 가해자 이분은 환경미화원이고 피해 아동은 7살. 그 부분을 아마 재판부는 그러니까 또래들끼리 하는 그런 짓궂은 장난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 그러면서 이 판결을 두고 오늘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도 꽤 말이 많았고 변호사들한테 여러 시각을 묻느라고 꽤 바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일 조간들은 이 판결을 어떻게들 해석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수요일 사교육 없는 세상을 위하여 라는 주제 아래 약 10회 예정으로 단기 시리즈를 하고 있죠. 그게 방송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어느 지역에 학교를 보내야 되느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좀 따져보겠고 중학교 들어가서의 문제 이런 것들 얘기해 볼 요량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제언 또는 제안 해주고 싶으신 바 기탄 없이 올려주십시오. 같이 말할 배 원장이 이곳에 나오기 때문에 소통에 훨씬 전화로 하는 것보단 자유롭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정가 산책 들어가죠.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안 그래도 오늘 이것 때문에 들썩들썩 하던데 이거 여파가 꽤 클 것 같아요. 저출산 네네. 고령화 대책으로 제시를 했는데 학교 빨리 들어가게 하자. 네네. 이거 좀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러니까 취업을 좀 빨리 할 수 있게 너무 지금 사회 진출이 늦어서 이 청년 실업이 해소가 안 되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저출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초등학교 입학 취학 연령도 한두 살 정도 낮추고 지금 전체 학제가 초등학교 6학년, 6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 이렇게 12년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제 대학 4년이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초등학교도 5년으로 1년 죽이고 또 중고등학교도 합쳐서 이거 6년을 지금 5년으로 1년 단축하자. 그래서 취업도 빨리 하고 또 취업도 빨리 하고 그래서 빨리 좀 젊을 때 빨리 이른바 사회 진출 빨리 해서 자리를 빨리 잡아야 결혼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래야 애도 빨리 낳을 수 있고 이런 것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학제가 개편이 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좀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문제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좀 심도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고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오늘 그 방안이 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아주 불쑥 튀어나왔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지금 보건복지부 쪽하고 이 새누리당하고 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오전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참여정부 때부터 이제 전반적인 국가 계획으로 준비가 돼 왔었고, 그래서 벌써 그게 준비된 게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그랬고, 이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내놓는 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는 게 계속 짜깁기하고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영어만 좀 바꾸고
뭐 이런 것에 불구하고 좀 그런데 뭐 고령화 이거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저출산도 전혀 해석 의미가 없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오늘 보건복지부가 아침에 이제 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놨는데 이 새누리당 쪽에서 아주 발끈했었다고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새롭게 조금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논의할 만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가 뭐 이런 대책 저런 대책을 얘기했는데 실제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발끈해서 뭐 그 큰 소리를 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이 김정은 정책위 의장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학제 개편 얘기를 꺼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 정간에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즉흥적이었네요. 그렇죠.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발상의 전환을 하며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꺼냈고 이러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일반 뭐 의원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정책 분야를 총괄하는 정책위 의장이 이 당정 협의 자리에서 한 얘기니 당연히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당 차원에서라도 일정 부분 좀 논의가 진행이 됐고 혹은 준비가 좀 된 사안이라고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해서 예. 이 취재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말로 이 정책위 의장이 정말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한 수준 이상도 이하도 지금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중차된 문제 같으면 사실은 좀 치밀하게 준비도 하고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그렇게 마련이 돼서 이제 논의가 돼야 할 텐데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좀 굉장히 황당하기 그지없는데 네. 또 하나 좀 짚어볼 거는 이게 과연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적절한 거냐 뭐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과연 이 빨리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빨리 하면 네. 해서 될 거냐 이게 지금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게 적절한 대책이냐 이런 지적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는 그 정책의 뭐 추진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느슨하게 정말 뭐랄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무 준비 없이 불쑥불쑥 꺼내는 듯한 그리고 특정인 혹은 뭐 몇몇 사람의 의지로 사실 이 화두를 만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국정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오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고 하면서 이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내놓은 이 취약 연령 낮추는 문제하고 학대 개편하는 문제 이런 부분도 좀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정 운영 세력의 진지성과 엄숙함, 그다음에 신중함 이런 것들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네네.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 1, 2년 한 해 빨리 들여보내고 토탈해서 2년간 빨리 사회에 배출한다고 해서 결혼이 빨라지리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무슨 단세포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보면 예. 투표 연령도 한 2년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표 연령 낮추는 건 또 기겁하는 게 새누리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옛날처럼 뭐 12살에 뭐 상투 틀어서 뭘 보내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말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기어이 뭘 좀 그렇죠. 아이디어라고 내보고 튀어보고 싶으면. 그래서 사실은 당정협의가 끝난 다음에 네. 이제 기사들이 쏟아지는 게 이제 학제 개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교육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죠, 이건. 이건 교육부가 전혀 준비도 안 했고 뭐 검토해본 적도 없고 했던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얘기가 튀어나오면서 지금 교육부도 뭐 이게 도대체 진위가 뭐냐 뭐 이렇게 그 확인하느라고 오늘 뭐 오전 내내 분주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참 현 집권 세력의 민낯을 보는 게 아닌가 싶고 김무성 대표도 아주 뭐 박비어친가를 세게 했던데 일단은 안철수 의원 광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오늘 광주 갔는데 여기서도 또 문재인 대표한테 잽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주먹을 세게 날리대요. 혁신과 관련해서 지금 새정치연합인데 혁신위원회가 이제 엊그제 공식적으로 이제 해산을 했죠. 예. 그런데 어쨌든 혁신 문제와 관련해서 당 지도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왜 혁신에 대해서 저렇게 굶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 안철수 전 대표가 계속 얘기해왔던 게 이제 이 부패, 그다음에 뭐 부패 청산, 그리고 개파 문제와 관련해서 낡은 진보 청,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도 여전히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 중에 뭐 좀 눈에 띄는 거 굳이 찾으라면 이제 요즘 내 눈빛이 달라졌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상황으로 가면 내년 총선은 질 게 뻔한데 근데 왜 문재인 대표는 이긴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어쨌든 뭐 이 당 지도부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를 이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나름 이 언론 노출 빈도가 많아졌고 그리고 나름의 뭐 정치적인 뭐랄까요 그 기반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뭐 조금 더 공고해진 건 분명해 보이고 주변에 이제 사람도 조금씩 더 다시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자꾸 이 최근의 스탠스가 마치 비주류의 좌장인 것처럼 예. 뭐 본인이 그렇게 의도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뭐 확실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비주류의 좌장 역할을 하는 걸로 지금 계속해서 투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죠. 예. 예. 그 안철수 의원 2012년 대선 때 이른바 안철수 현상, 안철수 열풍 이것과는 좀 오히려 정치 현실 정치에 발을 들이면서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조국 서울대 교수 얼마 전까지 이제 혁신위원이었죠. 조국 서울대 교수가 연예인 지적은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들이 좀 생산적으로 그 안철수 의원 주변에서도 좀 논의가 되는 게 뭐 당 전체를 위해서도 또 안철수 의원 개인을 위해서도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안팎에서 안 의원에게 충고는 많이 하는데 그분은 듣기는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후보 단일화 내가 많이 계속 도와주기만 했다 그 얘기 아직도 하는 걸로 봐서는 도와준 거 맞아요. 근데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사퇴를 통한 어정쩡한 단일화 이게 정설인 것 같은데 그분은 도와줬다고 100% 믿고 계시대요. 본인은 문재인 대표가 자신에게 빚을 졌다 뭐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하는 거겠죠. 예. 빨리 문 대표 빚 갚아야 할 텐데 빚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새누리당도 체크하실 테니까 그 뭐 이렇게 개혁적인 지도자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김무성 대표 저 안심번호제인가 그것만 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마치 한판 붙을 것처럼 뭐 오늘까지만 참고 내일부터는 모욕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막 그러던 게 불과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박비어천가 어떻게 왜 이런 발언이 나왔대요? 지금 뭐 정확히 뭐 김무성 대표의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으니 예. 뭐 미처 짐작을 할 건데 사실은 김무성 대표의 스탠스 자체가 너무 지금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어서 예. 사실은 해석 불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해석 불가.
어쨌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가지고는 지금 의기투합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두 사람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측면도 있을 거고. 예.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의기투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청와대나 친박계 입장에서는 김무성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그런 정도의 박대합 청가를 부른 건 지금 당내 상황이 그 자신한테 결코 녹록지 않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분명하게 좀 판단을 하고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뭐 워낙 지금 입지가 축소돼 있는 터라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2년 임기 내년 7월까지인데요. 당대표 임기가 2년 임기 세우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하여튼 뭐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에 이 공언해 왔던 그런 이 청와대 할 말을 하는 혹은 모욕을 참지 않는 그런 대표로서의 모습을 바라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이미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야 참 솔직히 말하면 그 별것도 아닌 대통령제 하에서의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거 행동 반경도 빤하고 할 수 있는 게 여당의 원내 청무만 또 못할 수 있는데 그거에 임기 좀 채워보겠다고 이렇게 오락가락의 해석 불가의 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가 과연 대선의 예비주자 잠룡의 반열에 과연 거론되는 게 올바른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해석 안 되는 거 자꾸 뭐 머리 써서 해석하려고 했을 필요 있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닌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5시 11분 막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계속 그 정씨의 딱딱 뭐가 코너가 연결되는군요. 김무성은 왜 저리 덩치값도 못하는지 아버지한테 일본에게 떡하니 비행기 한 대쯤은 사주는 대담함을 못 배웠나 보네요. 하긴 부친의 친일 행각을 부인은 하더구만. 비행기 한 대였나 두 대였나. 아무튼 뭐 대단한 덩치값을 못한다. 늦은 출첵한다고 문광님. 예, 뭐 반갑습니다. 어쨌거나. 바짓다 용사. 참 어이없네요. 시민을 빨리 대충 가르쳐서 국가 산업 역군으로 써먹으려는 생각일까요? 한때 교육 인적 자원부라 했던 적이 있었죠. 네, 그랬죠. 인적 자원. 이 말이 좀 생소하긴 했죠. 인간을 목적이 아닌 생산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저급한 철학의 소사는 아닐까요? 은반지님. 참 우울한 내용이지만 오늘의 댓글 후보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나라에서 소시민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진정컨대, 진정을 담아 말하건대 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낳지 않는 게 아닌가 싶다. 아유, 너무 비참한 얘기지만 이 씁쓸한 얘기, 비극적 얘기의 일부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어질 사교육 시리즈를 생각하니까 또 더 가슴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스텔로님, 12년 교육받을 걸 10년 안에 받아야 한다는 건데 아이들 생각도 좀 해보자. 대학 등록금 무상화만 해도 애들 졸업하고 차질 없이 사회생활 시작하는 건데 그럼 결혼은
자연스럽게 빨라지지 않을까요? 대학 등록금 무상화하고 학생들이 빚 없이 사회 진출한다, 이 얘기였죠. 네. 그러게요. 이게 참 즉흥적으로 나온 발상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이런 거에 응대해야 한다는 게 한심하긴 하지만, 소소님 그리고 낭만고양이님 여타 몇 분들께서도 오늘 대법원 판결, 이른바 신체의 특정 부위를 찌른 거, 아이들은 놀이라고 하는 거, 60대 남성이 7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명백하게 성추행이다. 오히려 두루뭉술하게 판결 내린 것이 아닌가 해서 되려 걱정이 된다. 이렇게 견해를 밝혀주셨습니다. 네,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만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애매한 거다. 그 기자들의 시각과 여러분들의 시각이 다를 수 있죠. 네, 그 점을 그냥 기자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오갔다는 것 역시 팩트니까 저는 거기까지만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 고유의 몫입니다. 그런데 1, 2심에서 이렇게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란 흔치 않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사가 되는 거거든요. 청와대 실세의 역사교과서 문제를 덮기 위한 의도적인 사기 발언이 아니냐라고 러브트님 의견 주셨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게 될 불쌍한 우리 아이들, 지금도 서너 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이다, 학습지다 해서 놀 시간이 없다던데, 그림나무님도 동의를 해주셨고요. 대단군님 견해 한번 보죠.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선택세금과 보편복지 그리고 노동계약 철회와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하는 것이고 정년도 보장해주는 거다. 새누리 정부의 한계이자 국정교과서 의제를 바꾸려고 하는 속셈이 보인다. 아주 정치 분석들이 대단하십니다. 교과서 국면을 살짝 바꾸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요즘 교과서 가지고 꼭 새누리당이 손해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이념전쟁 편가르기로 나아가면은 총선에 어떻게 작용하리란 계산은 끝냈을 것이고, 웬만한 의제들은 이게 다 빨아들여버리는 블랙홀이기 때문에 다른 실정들을 덮어버리는 그런 교과서 국면도 지금 부수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디온님, 이강윤 앵커님 추천한 목소리가 예전 같아 반갑습니다. 예전처럼 들리십니까?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디온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면 유죄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까칠한 이주부님. 가끔 아주 정말 까칠한 게 아니라 전곡을 찌르시던데, 까칠한 이주부님이 진짜 주부님이신지 닉네임만 그러신지 어떨 때 보면 굉장히 글에 남성적 힘이 넘치는 걸 느낍니다. 오케이마리님, 이정환님인가 그러시죠 아마? 우리 오케이마리님. 예전에 한번 휴대전화 잃어버려가지고 가까운 몇 사람들을 세월호 집회 국면이었던가요? 그래서 이거 붙잡혀간 거 아니야?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 했었죠? 아마 맞나요? 제 기억이? 이분 글 보죠. 김무성 대표님, 그 나이에 그 급수에 그렇게 세세하게까지 그러고 싶을까요? 선친 가네다 씨가 지하에서 통곡하시겠네요. 아니다. 잘한다고 하시려나? 네. 다 큰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콕 찌른 박희태는 그럼 사형시켜야 되겠네. 라고 안 바쁜 벌꿀님. 이 외에도 많은 분들, 한두 개만 더 보죠. 서울 고검 판사가 그런 생각을 하는군요. 라고도 하셨고. 학교 가는 거 2년 앞당긴다고요? 그러면 남자들 군대 가는 건요? 그 다음에 선거법은? 투표 연령? 줄줄이 함께 제기될 수 있는 문제죠. 너무 즉흥적이고 설리걷고 무엇보다도 이상하게 튀어보려는 인기 발언 아니었나 싶은데, 이런 사람들은 기억했다가 아시죠? 4월 총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도 요한님 견해셨습니다. 네, 나머지 이렇게 집중 인터뷰를 어저께에 이어서 또 하는 거, 연이틀 하는 거 괜찮아 보인다고요? 블루벨벳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이슈가 매일 바뀌는 거고 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이슈가 있기는 마련인데, 가뭄이나 물 문제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우리 생존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댓글 주신 것들은 이따 선별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사교육 없는 세상을 위하여 단기 교육 특집 배윤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건데 상당히 일주일이 빨라요. 그러네요. 네, 이러니까 제가 하루하루 KTX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라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쯤 가면은 야 이른바 뭐 학원 이런 거 잘 돼 있다는 동네 이런 곳으로 이사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많은 가정에서 사회경제적 뭐 계층 수준 뭐 이런 거 떠나서 아무튼 걱정들은 고민들은 하잖아요. 그 문제 얘기하다가 참 조심스러운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얘기를 접었는데 우선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행 교육과정 학제에서 초등학교 4학년과 3학년 차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뭔가 4학년 때부터는 질적으로 바뀌는 때입니까? 교육과정이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3학년에서 4학년을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제 과도기로 보는 거고 네. 아이가 팍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4학년 때부터는 갑자기 이제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놀이 위주, 뭐 이렇게 같이 한번 해봐요, 뭐 이런 개념이었다면 네. 4학년부터는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시죠. 본격적인 네. 지식 전수의 교육이 강화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왜 지난 시간에 배 원장한테 제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대학교 가려고 하는 애들을 보니까 고등학교 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거슬러 갔더니 중학교 때 문제가 좀 있었더라. 또 봤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면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이미 첫 인생의 갈림길에 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고 비참한 방식 아닙니까? 이제 3, 4학년이라고 하면 10살 안팎인데 그때 아이들에게 첫 번째 시련을 줘야 할 만큼 개념 지식 전수 학습이 그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좀 느긋하게 단계별로 쪼개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분 앵커님도 이제 말씀하시면서 약간 오류를 범하신 게 뭐냐면 네. 대학을 잘 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대학을 못 가면 실패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기준에서 보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너무나 이런 학벌과 서열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안에 틀에서 보면 공부를 못하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공부를 못해도 할 수 있는 거는 많다라고 가리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면 실패가 되는 거죠. 공부를 못하면 4학년 때부터 딴 걸 하면 되는데 딴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학부모들이 그냥 다 덤비시는 거죠. 일단 반성하겠고요. 오류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한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 못하는 것이 좀 느껴진다. 그렇다고 그때부터 뭔가 딴 거를 할 수 있는 현실이 전혀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설령 4학년, 5학년 때 좀 못했다 하더라도 물론 학업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이후로도 학업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그다음에 선택을 강요하기에도 역시 초등학교 4학년은 너무 이른 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오류를 지적받고 났더니 갑자기 힘이 쫙 빠져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초등학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동네로 가서 뭐 이른바 좀 뭐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이들도 그런데 가면은 자율적인 그건 빼고 경쟁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이제 어머님, 그러니까 어머님 부모님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방송이나 여기저기서 나오시는 말씀이 사교육 때문에 너무 걱정이다,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은 한번 학원을 보내지 말고 키워봅시다 라고 결의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다니니까 보내니까라고 하면서 현실을 굉장히 개탄하시면서들 학원들은 또 보내세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가 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동네가 좋잖아는 이 관점은 어느 지역에 학원이 좋은 데가 많이 밀집돼 있냐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발생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학원이 만들어져 갖고 아이들이 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내 주관을 가지고 내 아이들을 키우느냐에 대한 생각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해 보자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려고 만난 건데.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예. 강남이 제일 좋습니다. 서울 강남이요? 네. 서울 강남이 뭐 압도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가장 학원 시설도 많이 모여 있고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좋은 선생님들이 여기 제일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학원 선생님들이 꿈이기도 하고 여기 이 무대가. 예. 그리고 여기가 아주 쉽게 말해서 페이를 제일 많이 받거든요. 학원 선생님들의 수입이? 네. 여기는 이제 지불 능력을 갖춘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지역을 선호하는 건 사실이고 사실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학원 강사들도. 그리고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바로 퇴출이 되고요. 퇴출이 되면 영원히 대치동으로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들이 저도 한 4, 5년 있었는데 회식도 잘하지 않습니다. 수업 준비하시느라고 보통 서너 시에 다 주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른바 강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학원을 다니면 아이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점수 위주 측면에서 보자면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좀 커진다 이 말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죽기 살기로 가르치거든요. 예. 여기서 퇴출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학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치동에서 유명세를 날려서 더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그 간판을 가지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광고를 보시면 대부분 대치동 학원 출신이라는 거 반드시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존해 나가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학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도. 제가 근원적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란 기본적으로 그 학생 자신이 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콕콕 집어주고 잘 도와준다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그 학생이 뭐 사고하는 능력이건 암기하는 능력이건 어쨌건 간에 공부를 하고자 해야 하는 거지. 좋은 선생님이 많이 포진해 있는 강남의 학원에 몇십만 원을 들여서 아이를 주 2회나 3회 꼬박꼬박 출석만 시킨다고 해서 그 선생님의 수업만 듣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몇 개월 사이에 잠시의 학력 상승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몇 년간 그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양면성이 있는 건데요. 네. 그것이 고3 입시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지는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의 자원이 좀 좋은 편입니다. 아이들의 자원이 좋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려는 의지들이 좀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좀 제가 씁쓸한 건 그것이 어떤 학습에 대한 재미나 흥미라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여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아이들 같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미리 일정 부분 체득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들으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맑은 아이들이 별로 존재하진 않아요. 왜 하필 강남 지역에 그런 아이들이 많을까요? 집에서 무슨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일까요? 아이들이 현실을 굉장히 좀 잘 인식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긴 한데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아이들이 철이 굉장히 일찍 드는 거죠, 사실은. 철이 일찍 들었다. 그러니까 본인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황을 본인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처세에 필요한 기술을 빨리 익혔다. 이렇게 번역해서 듣고 싶은데. 네,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철이 들었다는 말은 제가 좀 고루한 견해일지 몰라도 철이 들었다 하면 세상 사리분별과 경우를 익히고 예의와 문리를 아는 것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튼 애들이 애들 같지 않다 이거죠. 이야 이거 참 엄마 아빠의 영향이 아무래도 좀 크지는 않을까 싶은데 우리 배 원장께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각오하고도 어쨌거나 학력을 생각한다면 서울 강남 지역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상당히 용기 있게 말씀하신 거네요. 뭐
이건 용기가 아니고 이건 뭐 엄연한 사실이고, 예. 아니,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자원이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컴플레인이 나오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열과성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거죠, 사실은. 그래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선생님이 우수하고 뭐하고 해도 학업에 대한 아이가 내적 동기가 없으면 저는 학력 상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제 생각이 역시 또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옛날에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내가 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열심히 해서 뭐 서울대를 가고 법대를 붙고 사법고시를 붙고 이런 성공 스토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세대가 지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이 된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것들, 내가 가진 이 풍요로운 것들을 계속 유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제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는 직업군들이 좀 그 지역, 특히 대치동 그 밀집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능력을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또 뭐라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해요.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내가 싫지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른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간판을 따야 되고 어느 레벨 속에서 나는 계속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부모는 물론이고 아이들도 이미 체득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네, 그렇습니다. 몇 달 전에 썼던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SBS에서 했던 드라마인데 아주 적나라하게 그 사실들이 나오거든요. 보신 분들은 좀 공감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몇 년 된 얘기 같은데 저도 알 정도 보니까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력, 이 삼박자가 갖춰져야 한다. 이 얘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이거 비참한 거 아니에요? 아빠의 무관심. 아빠는 그저 돈만 대라. 그리고 전혀 관심을 갖지 마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거 아빠로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항목인데. 이 문항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반박을 좀 할 건데, 어머니의 정보력, 그 다음에 아버지의 무관심,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재력이라는 말은 제가 봤을 때, 제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이가 잘 커나갈 수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실제로 이런 것이 존재한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사실들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부모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일단 엄마의 정보력이라는 수준이 어머니들의 정보력이라는 게 이제 사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많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모임들, 이 어머니들한테 공포감을 주입시키는 일종의 돼지 엄마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뭐예요? 돼지 엄마는 이제 옛날 그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 이름이 돼지 엄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원 원장님이랑 연결이 돼갖고 비슷한 또래의 엄마들을 모아서 아이들을 학원에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엄마들. 일종의 자발적 삐깁니까? 네, 그렇죠. 대신 본인 아들, 딸들은 조금 이제 학원비를 감면받거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아, 정말로 그런 게 있어요? 대치동에 있는 카페에 가보면 대부분 학원 선생님들이 설명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돼지 엄마분들이 설명회를 많이 하시고 이제 돼지 엄마분들의 아이들이 대학을 다 진학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시게 되고 심지어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현직에서. 아니, 제가 만약에 학부모라면 기본적으로는 같은 학부형이잖아요, 그 돼지 엄마도. 그 사람한테 무슨 컨설팅 비슷한 걸 받으면 저는 아주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가이드 비슷한 걸 하느냐라고 저는 따져 묻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어머니들께서 이제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정확한 정보랑 본인이 컸을 때의 상황과 현재 상황을 잘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말에 굉장히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네. 그 강남 지역에 사는 학부모들은 이른바 고소득이고 그래서 자기 판단력도 상당히 뛰어날 것 같은데 이른바 돼지 엄마라고 호칭도 좀 이상한 그런 사람의 말에 현혹 내지는 자기 판단력의 일부를 내줄까요? 매일 신문 안에 껴서 이제 오는 광고지가 대치동 같은 경우는 70종 정도 되거든요. 그럼 70종 정도 되는 광고지를 일일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정보를 써머리해 주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죠. 아이고야. 그나저나
저 청취자 게시판 중에 하나 좀 까칠한 이주부님의 견해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전 일단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11살인데 11살 먹은 애들이 잘해야 하는 게 꼭 공부뿐일까요? 고작 11년밖에 살지 않은 애들이 뭔가를 잘해야 살 수 있을까요? 저도 하고 싶은 질문이었는데. 너무 옳으신 말씀이죠. 예. 옳으신 말씀인데 네. 제가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인 상황인 거예요. 예. 아들이 엄마 나 공부를 잘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강남이 좋다는 거예요. 아, 애가 그런 말을 할 경우에는 네. 강남이 여건이 좋다. 나 수학을 좀 더 배우고 싶어. 학교 수업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강남이 좋다는 거죠. 그 전제가 네. 전제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실제 있나요? 많습니다. 많아요. 네,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네. 학원을 보내달라 그러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3학년 때까지는 이제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나 본인의 어떤 그 가치관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시는 분들도 있는데 4, 5학년이 되면 이제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 수업을. 그래서 미리 좀 가르쳐달라라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지적 호기심이나 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개 중에 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군요. 할아버지 재력은 뭐 둘이만 벌어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위에서 좀 도와줘야 한다 이런 얘기 같고. 자, 오늘은 이 말씀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정일, 김정은 부자도 무서워한다는 한국의 중2. 유일하게 무서워하지 않는 게 대통령이더라고요. 우리 대통령. 근데 이 중2병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중2병 이른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얘기도 안 하고 잘못 건드리면 막 짜증만 내고 사춘기 이런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뭐고 해결책 여기까지 오늘 얘기를 하십시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 게 실제로 제가 중학생들도 가르쳐본 적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굉장히 밝고 재밌는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굉장히 재밌게 놀아요. 남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얘네들이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집에만 오면? 네, 맞아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본인이 부모님의 기대치만큼 본인이 성취하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는. 근데 이거를 본인 잘못으로 인정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대화를 단절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엄마와 부모님과 이제 비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중2병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 많아졌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어하고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밀이라는 게 이렇게 신체 변화와 막 그 심신의 부조화에서 생기는 아이의 헷갈림?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예.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2병이 좀 덜한 게 여학생들은 이제 신체 성장 속도가 남학생보다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4, 5학년 때부터 좀 그런 증상이 있는데 소숙해서. 이런 증상들을 여학생들은 이제 연예인을 좋아한다거나 다른 걸로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남학생들은 이걸 풀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운동이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학원 시간 때문에 운동을 다 같이 모여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밖에 이쪽에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 공간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아이가 나와 대화를 닫았다는 건 비밀이 생겼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뭔가 내 부모의 기대만큼 내가 못 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파악을 좀 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대치에 못 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주로 이제 학업 성적이겠죠, 아무래도. 어머니의 치맛바람 그리고 막 밤새도록 어머니가 막 내신을 지도해 주셔서 중1까지는 커버가 가능한데요. 중2부터는 커버가 안 돼요. 4학년 때 한번 학력의 난이도가 팍 뛰고 그다음에 중2 때도 또 한 번 그러나 보죠. 중2 때 뭐 어마어마하게 뜁니다. 중2 때 어마어마하게 뛰고 특히 2학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뛰어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이전과 2학년 2학기 이후는 상당히 다르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 좌절을 겪는 아이들도 많이 나오겠네요. 네, 많이 느끼는데 그거를 막 무슨 대화로 풀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는데 대화가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빠의 무관심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냐면 완전히 모순이네.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죠. 아이들을 공부 잘 시키려면 엄마는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인데 여기 아빠는 무관심하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중2병 해결하려면 어느 날 갑자기 대화한다고 되겠니?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로 엄마 정보력, 아빠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은 잘못된 신화군요. 맞습니다.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건
집안 화정이 좀 좋은 아이들은 이 중2병을 견디지 못하면 부모들이 유학을 보내버리잖아요. 아, 그래요? 도피성으로 이제 많이들 보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재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냥 자기가 있는 공간에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막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나는 사실은 그렇게 외국으로 나갔던 그런 애들이 예. 나중에 마치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막 이런 걸 보면 좀 화가 날 때도 있긴 한데 중2병은 그 전 이미 2, 3년 전부터 대화를 통해서 특히 아빠가 이걸 잡아줘야 돼요. 해결책은 네. 중2 되기 한 1, 2년 전부터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얘기를 해라. 아빠가 대화를 하는 게 지금 이건 주로 중2 머스마에 네. 해당한 얘기입니까? 아빠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아빠들도 굉장히 어색한 게 아빠들이 할아버지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랑 대화를 하실 줄을 몰라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결혼도 안 한 총각이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은지. 그런데 딸은요, 저는 아들은 잘 모르겠고 딸은 또 아빠하고 얘기하는 걸 아주 싫어하던데요. 네. 자연스럽게.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하란 말이에요? 딸은 엄마하고만 딸은 엄마한테 맡기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교차 유전이라 그래서 예. 아빠가 딸을 좋아하고 엄마는 아들을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대화가 되는 상대는 같은 동성끼리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착각을 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아빠들은 딸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되면 그냥 용돈만 주시면 돼요. 막 괜히 막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딸이 표정에서 보이거든요. 그게 우스갯소리로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본 건데 이거는 뭐 과학적인 건 아닌데 여학생들이 이제 외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가 3학년, 4학년 요때거든요. 초등학교. 예. 외모를 보고 이제 거울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거울에서 자꾸 아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성숙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냥 아빠로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남자라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막 그때 괜히 어릴 때 생각하셔가지고 막 술 한잔 드시고 오서 막 스킨십하고 안아주려고 그러면 너무 기겁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여학생들도 이제 조숙해지니까 비밀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잖아요. 근데 아빠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큰 딸을 막 안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너무 기겁을 하는 거죠. 그럼 집 나간 며느리는 전어 냄새 맡으면 온다는데 집 나간 중2들은 몇 살쯤 되면 다시 부모 품으로 옵니까? 그게 학업 성적과 관련이 돼 있는 건데 남학생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게 한 1, 2년 지나고 말면 쭉 이제 괜찮게 되는 거고 늦게 가는 애들은 뭐 군대 갔다 와서 안 되는 애들이 그거는 정확히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스킨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아들이랑은. 그러니까 스킨십을 하란 얘기죠? 네. 근데 이제 동성으로. 네. 근데 아빠도 어색하고 아들도 어색하니까 그게 좀 문제긴 해요, 사실. 저는 딸만 키워봤는데 아들을 키우는 친구들 보면은 같이 목욕탕을 갈 수 있다는 건 좀 부럽긴 했는데 그런 거 뭐 자연스러울 수는 있겠네요. 네. 근데 요즘은 목욕탕 가는 일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마사오가 누구예요? 그것은 알기 싫다에 나온 마사오님과 숨소리까지 비슷하다는데 거기 나오는 마사오는 절대 아니고요. 아무튼 제가 이걸 안 들어봐서. 저도 즐겨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그럼 고등학교는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이 주제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사교육 없는 세상을 위하여가 최종적이자 첫 기획 의도이니까요. 혹시라도 청취자분들께서 중간에 듣기 시작하는 분들 당연히 계실 텐데 이거 뭐 사교육의 스킬이거나 어느 특정 지구의 우수성 이런 걸 알리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결코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늘도 거침없는 말씀 고마웠습니다. 배윤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고령화, 그다음에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 이거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아까 학제를 1, 2년 앞당기는 건 못지않게 큰 문제인데요. 이 관련해서 강남대 실버산업학부의 박영란 교수님 연결했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네. 향후 10년 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슈 1위에 저출산과 초고령화. 이제 고령화가 아니고 초고령화. 앞에 초자가 하나 더 붙었죠. 일단 초고령화 사회는 학문적으로 어떻게 정의 규정하고 있죠? 네. 그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사회를 말하는데요. 네. 이건 오래전에 유엔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체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네.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라고 하고요. 네.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한국은 2026년에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일본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본이 20%가 넘었고, 네. 한국은 지금 약 13%이기 때문에 아직은 고령화 사회이고요. 네. 그러나 굉장히 빠르게 이제 고령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초고령 사회가 되는 아주 급속한 예. 고령화를 경험하는 거죠. 네. 일본이 고령화에서 고령으로, 고령에서 초고령으로 이행하는 속도보다 우리가 몇 배 빠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일본은 시간 여유를 비교적 갖고 준비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런 것 없이 휙휙 변하는데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이나 실버 사회로 가기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이 늦은 데다가 고령 사회의 빈곤율 이런 게 매우 높아서 우리는 앞날이 암울하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상식화돼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자, 고령화 문제 해결책으로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나왔는데 그 배경은 어떻고 개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동의한다면 찬성 이유, 비판한다면 비판 이유까지 함께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향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논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우리가 이거를 상향 조정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제도별로 연금이라든가 이런 제도별로 63세에서 65세로 올린다든가 이런 조정은 있었지만 일괄적으로 모든 정책에 65세에서 70세로 그 상향 조정하는 그런 예는 없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노인이라는 인식이 늦춰지는 거는 바람직한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저희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향 조정하게 되면 이제 사회부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장년 집단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그리 가기는 가겠지만 지금 이런 준비 상태로 바로 올리는 것은 반대다. 네네. 그럼 몇 년 있다가 5년 늘리는 게 낫습니까? 중간에 한 2년이나 3년쯤으로 한번 올렸다가 다시 또 몇 년 있다가 2, 3년 또 올리는 과도기를 하나 거치는 게 좋습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정책별로 연령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일괄적으로 이제 인과학적으로 65세에서 70세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지금 현재 연금이라든가 경로 우대라든가 또는 노인복지관 이용이라든가 이게 이제 프로그램별로 연령 기준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어떻게 올리고 상향 조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에 답변하시기 조금 뭐 하신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한 67, 8세로 한번 올렸다가 나중에 70세로 올리는 것은 그렇게 현명하지는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65세에서 70세로 5살을 올리는 기준도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왜 65세에서 70인지에 대한 근거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5년을 단위로 그 변경을 한다면. 네. 몇몇 외국에서는 이미 70세로 늘린 것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전체적인 외국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98년에 연금 신청 연령을 60에서 63세로 늦췄고요. 그 이후에 다시 65세에서 67세로 늦춘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네. 네. 노인 연령을 늘리게 되면 노인들 일단 이제 노인의 대상과 노인에 대한 규명 자체가 달라지니까 노인의 정체성도 그렇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달라질 거고 본인들도 생각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네네. 우선 긍정적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변화는 일단 노년기에 대한 인식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전국 노인 생활 실태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중 3명 가운데 1명이 75세는 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 늘고 이제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 부정적인 요소는 어떤 것들입니까? 부정적인 거는 일단 이제 평균 수명이 60대 이하이던 시절에 설계된 사회보장 제도들이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커졌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국가의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향 조정을 한다면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생기겠지만 당장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제도 속에서는 기초연금만 해도 연령 기준이 이제 상향 조정되면은 한 100만 명 가운데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장 이제 시행한다면은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지하철 경로우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만약에 70세부터 이게 이제 무료로 타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교통수단 이용에 이제 부담이 증가하는 그런 노인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결국은 복지의 제도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그다음에 노인들 개별적인 소득, 재산의 문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빛과 그림자가 나뉜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결국은 우리가 지금 준비가 덜 된 채로 초고령 사회로 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어떻게든 준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정책 담당자들도 지금 정신을 좀 못 차리거나 정신을 차리기에는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은데 60세 정년을 채우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뭐 나라에선 60세로 늘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기업들에서는 53, 4세면은 퇴진 압력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60세로 정년만 늦춰놓고 나면 은퇴 이후에 실질적인 은퇴 이후의 삶이 고단해질 건 빤하고 그래서 뭐 국민연금 개시 지급 연한을 뭐 65세 퇴직과 동시에 한다 그러는데 문제는 65세 정년 퇴직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지급한다면 그때까지의 실질적 53세에 퇴직한다고 보면 12년 58년이나 58세나 60세까지 간다고 해도 6, 7년이 더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그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때이고 또는 많은 돈을 지불한 직후이고 즉 엄마 아빠의 지갑은 비어있단 말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일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53세 정년 퇴직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약 720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들 중에 정년 퇴직을 맞이할 수 있는 근로 조건에 놓여 있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분의 1도 안 되는 집단이고요. 예. 대부분은 40대, 50대에 이직과 전직을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이제 그 사각지대,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에 진입하기 이전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중요한 것은 중장년층이 오랫동안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년기의 노인복지 제도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회적으로 중장년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일자리하고 일감이 많이 네, 예, 전화 마지막 마무리 발언 중이셨고 인사는 그런데 연결만 하고 인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댓글을 잠깐 한 번 인터뷰 한 번 도중에 이렇게 전화가 2번씩이나 끊긴 건 흔치 않은 일이고 양정대 타임 때도 없었는데 박 교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하신 걸로 저도 질문은 할 만큼 했고요. 바지따 용사님 70세 이하 저소득층 네, 박 교수님 연결됐죠. 말씀 도중에 전화가 2번이나 끊겼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결국은 나라에서 노인 복지에 관한 종합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기의 연령들 우리들도 새로운 개념, 새로운 생각들로 좀 무장을 하자.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2번이나 끊기느라고 저도 당황했고 우리 박 교수님도 덜컥 하셨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강남대 실버산업학부의 박영란 교수였습니다. 그 중2병 문제에 대해서 견해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조를 이루는 게 한 가지 특징이 있네요. 우리 아이들은 딱 그 시기인데 아빠랑도 잘 놀고 집에 오면 수다쟁이들이다. 그런데 학원을 안 보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인터넷 강의만 듣고 학원은 잘 안 보내고 있다. 이러셨고요. 뭐 학원을 안 보내서 꼭 그러는 건 아니지만 묘한 일치점 유사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의 댓글에서. 돼지 엄마, 하하, 이거 참 웃기는 용어다. 주로 본인의 자녀들을 소위 명문대를 보냈거나 최상위권 아이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말빨이 먹힌다. 아, 그렇습니까? 이른바 사교육에서 승리한 엄마들에게 주어지는 호칭이었군요. 이런 걸 몰라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아까 배원장도 끝나고 나가면서 아니 어떻게 돼지 엄마를 모르고 있었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제가 강남 파락군이니 뭐 치맛바람 드센 데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런 데 가서 살고 싶지도 않았고 아이를 그런 데 보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예, 오늘 인터뷰 뭐 전화 연결 상태가 매끄럽진 않았습니다만 요지는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